없어지는 압박을 해서 공립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현 정부는.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회가 학교의 장을 건학정신에 투철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학교를 건학이념대로 운영을 하는 게 그게 사립학교거든요. 기독교 학교의 명맥이 이제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존립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네, 오늘 제1차 교목 세미나 학원 선교의 위기와 대책에 관해서 박선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선진 교수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기독교학교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최일선에서 이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해주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면서 강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상진 교수입니다. 제가 장로교 교목님들은 자주 뵙는 편인데 이렇게 우리 감리교 교목님들 이렇게 함께 계신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학교를 끌고 가는 기둥과 같은데 감리교, 장로교 또 힘을 합쳐서 학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 학원 선교의 위기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선 들어가는 말로 지금의 한국의 공교육 현실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학원 선교와 기독교 교육은 위기다 이렇게 우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학원 선교는 사실은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비기독교 학교에서의 학원 선교가 있고 기독교 학교에서의 학원 선교가 있는데 오늘은 좀 기독교 학교 우리 교목님들 중심으로 계시니까 기독교 학교의 학원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또 뭐 체프를 어떻게 드리느냐 또 종교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 학원 선교를 가능케 하는 기독교 학교의 어떤 제도적인 면, 법적이고 구조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위기 상황을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이제 학교라고 한다면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중등교육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 사학 공용화 정책의 현안과 진단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학 공용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립을 거의 이제 공립학교처럼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하나의 지금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로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학교가 19.8%, 고등학교가 40.2%, 대학교에서는 뭐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86.5%나 되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그냥 공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중공립화되는 그런 지금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기독교 사립학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사립학교로서의 그런 그 자율성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심각한 지금 제약이 있고 그게 결국은 학원 선교의 위기,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의 위기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 공영화 정책 이거 다 꼭 그 잘못됐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 상당히 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면성을 좀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3법도 일종의 사학 공영화 정책의 유아교육 쪽에서의 일종의 공영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사고 특목고 폐지 문제, 지금 이제 개별 법원의 이제 판단을 통해서 지금 조금은 더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자사고 특목고를 지금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교원 일괄 선발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금 많은 교육청에서 이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 교원을 사립학교가 이렇게 임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마치 국공립학교 교사를 교육청에서 임용하는 것처럼 위탁을 받아가지고 아예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선발해서 몇 배수로 이제 학교에 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특별히 이 기독교 교육, 신앙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비기독교인들 교사들이 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기독교 학교의 교사, 교수로 지금 채용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직원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기독교인 배제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직원도 뭐 세력교인이라든지 또 교회 나가는 이것을 묻는 것 자체가 인권위원회에 이제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저촉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인권 침해, 지금 뭐 한동대에 또 숭실대를 비롯해서 기독교 대학의 이런 어떤 그 입장과 인권위원회의 지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 권학 이념을 마음대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사립대학의 공영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사립대학의 재정을 50% 지원을 하는 대신 아예 이사로 관선 이사들이 들어가서 국공립대학처럼 이 경영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 공영화 정책이 지금 전문대학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난 2019년 12월 달에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제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소위 그 사학혁신위원회가 그동안 쭉 연구해오고 또 작성한 그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 사학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특히 중등학교에 중고등학교에 사립학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뭐 사립학교 공립학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학 공영화 정책 추진의 배경을 보면은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사실 높으면은 그 비중을 좀 이렇게 낮춰가지고 사립학교다운 사립학교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중이 높으니까는 그냥 공교육 체제 편입을 시켜가지고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 그런 하나의 학교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에 지금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가의 재정이 지금 투입되는 곳에는 감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제 국가가 경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초중등학교에 7조 3,220억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또 대학의 경우에는 7조 138억 원 그렇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세 번째 이 사학 비리 우리가 사학 그러면 연관어가 마치 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언론도 그렇고 같은 또 정부가 계속해서 이 비리를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용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논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사학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거, 또 두 번째는 사학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학 이념의 침해가 될 정도로 이제 개입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개방이사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번에 지금 아까 그 처음 도입 부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이번에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그 사학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지금도 계류 중입니다만은 절반 이상을 이 개방이사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에 어긋나는 그런 이제 이 사회의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종교 교육을 또 체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학 운영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무직원도 공개 채용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교직원을 뽑는 것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위탁한다든지 그런 공공성 확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사립 교원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그런 그 교원을 좀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러나 일단 사립 학교에 대한 감시 체제를 더 강하게 구축을 해서 사학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함으로써 비리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학 공영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공영화 정책이 사학의 위기 또 특별히 종교계 사학의 위기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 사학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든 아니면 이제 학교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구성원의 참여가 강조되는 건 좋은데 권학 이념에 찬동하지 않는 그런 교사들이나 어떤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학의 그 기독교 학교에 그런 그 권학 이념이 침해될 소지가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의 위기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사학 공용화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사학이 차지하는 과다한 비중, 국가의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사학 비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의 그 현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학 공용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기보다는 현실에 근거한 지금 너무 사립학교가 많은 거 그런 현실 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또 사학 비리 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헌법 소원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러한 좀 왜곡된 어떤 그 사학 공용화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은 혁신되어야 하지만 과연 사학 공용화 방향이 되어야 하는지
사학 본연의 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뭔가 사학이 혁신되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학 중에서도 가장 정체성과 자율성을 요청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바로 종교계 사립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계 사립학교 현황을 잠깐 보시면은요, 먼저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1885년에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오셔서 배제학당 우리 감리교 학교를 처음 시작을 하셨고, 오기는 같은 해에 왔지만은 1886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장로교 선교사로서 경신학당 언더우드 학당을 설립을 한 것이 이제 근대학교의 시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종교계 학교가 존재하느냐 하면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또 기타 종교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개신교가 지금 전체 65.2%가 기독교, 개신교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76.3%, 중학교는 50.2%, 고등학교는 73.3%, 문대학은 뭐 88.5%, 일반 대학은 71.8%, 평균 내면은 468개 지금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전체 종교계 학교의 65.2%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 전체 사립학교 중에서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계 사립학교 중에서는 뭐 거의 70% 가까이가 지금 이제 기독교, 개신교 사립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계 사립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학교가 앞장을 칠 수밖에 없고요. 기독교 학교 중에서도 이제 감리교 아니면 장로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탄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일반 사립학교는 그렇게 권하기념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하기념을 확고하게 하는 그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계 학교 그중에서도 우리 기독교 학교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종교교육의 자유의 그 근거를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법적 근거, 헌법 제20조 제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에는 포교 및 성교의 자유와 종교 교육의 자유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2010년도 대법원 판결문에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 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종교 행위의 자유 및 종교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강해수권 사건 때도 대법원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종파 교육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수로만 개설한다면은 얼마든지 뭐 일반적인 종교학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감리교의 어떤 그 교리 있잖아요. 그런 종파 교육도 할 수 있다라고 판결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단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복수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단서가 붙어 있지만 종교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자유는 바로 포교의 자유 또 종교교육의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사립학교는 특별히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지 않은 사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교교육을 위한 사립학교의 자율성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리교에 속해 있는 기독교 학교가 정말 자율적으로 그 건화기념을 구현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독교 사립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육 과정의 자율성이에요. 사실은요, 사립학교는 국가교육 과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그 건화기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건화기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 과정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2015 개정교육 과정을 쓰고 있고 또 지금 이제 2022년 지금 개정교육 과정이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미션스쿨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친일고등학교라고 이제 평준화 이전에 저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제목의 교재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과목이 아니라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런 그 내용들을 배웠고, 제가 그 우리나라 초창기 대제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화학당, 또 이 경신학당, 또 뭐 당시에 교내가 세운 또 수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커리큘럼들 보면은요, 마가복음이 과목이에요. 마가복음, 또 무슨 뭐 시편, 이런 게 과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 그 커리큘럼이 이제 건화기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을 쓰고 있는 지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게요. 이제 2022년도 종교학 교육과정 문제가 또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국가교육과정으로 지금 이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종교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기독교학교 연합회가 이제 프로젝트를 주셔가지고 종교학 교과서를 찍기를 했습니다. 새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종교학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세종시에 이제 종교학 교과서 그 범인 등을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하면은 종교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하면은 기독교 이것도 낮추고 특정 종교 입장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 교육적으로 했는데 종교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교학회하고요, 종교교육학회가 지금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종교학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커리큘럼은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교육학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거 왜 종교학을 가르쳐야 되냐? 종교교육을 해야지.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앙교육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적어도 종교교육은 돼야 되는데 지금 종교와 생활이라든지 기독교학교 연맹에서 나온 그런 그 교재들도 지금 종교학 교육 과정으로서는 쓸 수가 없는 교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교육 과정에 자율성이 없고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기독교 학교가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건화기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선택권이 되겠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권이 되겠는데 건화기념에 동의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사립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의 믿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독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평준화 이후에 이 지금 자율성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이 학교 선택권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이고 행복 추구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를 선택할 수가 없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건화기념의 구현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교원 임용의 자율성.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대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주 절대적인 핵심적인 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교계 사립학교 교원 선발을 교육청이 지금 일괄적으로 위탁받아가지고 하겠다. 그거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인사비리가 있지 않느냐. 교원 임용 과정에서 비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뽑겠다. 그런 어떤 취지로 결국은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필답고사를 봐가지고 결국은 성적순으로 뽑아서 이제 뭐 2배수, 3배수로 준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크리스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을 확인하면은 이번에 명지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은 인권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원 임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은 이제 사립학교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책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에 대한 자율성은 없어지고 대신 국가가 이제 상당 부분 보조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착이 돼가지고 이제 논리가 그겁니다. 국가가 이제 다 지원을 해주니까 공립학교지 무슨 사립학교냐. 그래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국가가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겠다는 게 지금 공영화 정책의 아주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사학법인 구성의 자율성인데 기독교 학교는 그 건학이념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건학이념에 찬동하는 이사진이 구성돼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데 이제 개방이사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 사학법인의 그런 그 구성에 있어서 자율성이 침해되고 결국은 건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5가지가 지금 이렇게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공교육 상황 속에서 기독교 사학의 한계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립학교가 지닌 딜레마는 사립학교이면서도 공교육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다 이제 다녀오셨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사립학교는요 공교육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퍼블릭 에듀케이션 그러면은 그거는 국공립학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사립학교가 다정적으로 사립학교 소위 ACSI라든지 이런 사립학교 협의체가 이 사립학교를 이제 관장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냥 공교육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자율성이 존중되지 못한 채 이제 자율성과 공공성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된 교육의 흐름은 공공성을 계속 강화하면서 국가 주도성이 강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의 상실해 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로 우리나라 공교육 상황 속에서의 이 기독교 사립학교의 한계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평준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준화 정책은 사실은 지금 뭐 너무 오래된 일이고 1974년에 고교 평준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얘기하면 아이고 뭐 또 평준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기독교 사립학교로서는요. 그야말로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1974년 이전에 직전에 왜 한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더 강렬하게 이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항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상당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당시에 연맹이나 연합회가 나름대로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너무나 심각한 지금 침해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원죄와 같다. 오늘날 기독교 사립학교 파행의 원죄와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학생의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 또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다 이제 보장되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원래 평준화 제도는 4가지 평준화입니다. 학생의 평준화, 시설의 평준화, 재정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그런데
이 평준화 제도 시행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립학교를 평준화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 문교부 장관이 민관식 장관이었잖아요. 그분의 이 자서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육의 개혁과 진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학교 여건으로 보아 사립학교는 제도 개혁에서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평준화 정책에서 제외하려고 했으나 사립학교의 수가 공립학교 수보다 훨씬 많아 사립학교를 빼고 공립학교만으로 제도 개혁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므로 사립학교도 제도 개혁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민관식 씨가 문교부 장관이 그때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일본의 평준화 제도를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사립학교를 빼고 평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정권 시대, 그죠? 박정희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그냥 포함을 해가지고 평준화 정책을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립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의 핵심 요소인 학생 선발권이 상실됐고, 이제 학생들과 부모들로서는 학 선택권이 상실됐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의 근간인 등록금 특정권이 사라졌으며 정부 보조금이 주어지면서 결국은 정부의 통제 속에 들어가게 됐고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사립학교 자율성 약화는 오늘까지 사립학교의 위기를 야기하게. 뭐 대표적인 사건이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사건 같은 게 평준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의 그 아주 갈등의 아주 그 진면목이라 그럴까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개정사립학교법. 요건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05년도에 개정이 돼서 2007년도에 좀 완화가 돼서 재개정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립학교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제 개방형 이사제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이제 야기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박용진 의원 중심으로 전체의 2분의 1을 이제 개방형 이사제로 하자고 하는 그 안이 아직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종교학 교육 과정인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역사를 이렇게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가 신앙교육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준화 이전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다녔던 신일고등학교 상황을 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평준화 이전까지는 마음대로 신앙교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건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치건 교리를 가르치건 이건 마음대로 기독교 학교가 신앙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뭐 부흥회도 했고 사경회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평준화 이후에 제4차 교육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때부터 종교교육 시기입니다. 2009년 재개정까지. 그리고 2011년 재개정부터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가 종교학 교육 시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르치던 시기에서부터 다른 종교까지도 가르쳐야 되는 종교 교육 시기가 됐고 이제는 종교학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현상을 과학적으로 그냥 탐구하는 거지 이거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교육과정의 변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학이념은 신앙교육인데 종교학을 가르쳐야 되는 지금 어떤 그 모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목 목사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2022년 개정교육과정 때 이 문제를 좀 일부분이라도 해결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면은요, 이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내용을 연구하는 연구진 자체를 우리가 좀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교육과정 지침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사고 폐지 방침인데, 물론 이제 이 우리 기독교 사립학교 안에서도 체감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자사고의 교목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기독교 학교의 교목 목사님들 생각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더 황폐화됐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도 일면 우리가 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자사고와 일반 기독교 학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사실 자율형 사립학교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잖아요. 사립학교면 자율적이어야 되는데 자율형 사립학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만큼 사립학교가 자율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율형 일반 학교도, 일반 사립학교도 자율형 사립학교처럼 자율성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나마 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광도 그렇고 신이라든지 이화라든지 뭔가 자율형 사립학교가 되면 그래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자사고 쪽이 돼 봅니다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통제가 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 종교계 자사고가 좀 회복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그 자율성을 사용한다면 자사고 폐지론자들에게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수직적 다양성, 너무 자사고가 입시 위주 학교가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일반고 황폐화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기보다는 이 수평적 다양성,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의 다양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면에서의 자율성을 확보를 한다면은 자사고 폐지론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국가 주도 이제 교육 정책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내걸었던 교육 공약의 주제가 이거예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교육 복지를 강화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가 주도를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교육의 주체는 개별 학교가 돼야 되고 또 부모가 돼야 되는데, 국가는 그걸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예 국가가 획일적인 교육 과정을 지시하고 또 감독도 그냥 국가가 그냥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 되면은 개별 학교의 자율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전체주의 교육으로 사회주의 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다면은요,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특히 1974년 고교 평준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교육 정책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어떻게 정상화를 하겠는가? 기독교 사립학교, 특별히 우리 감리교단의 우리 기독교 학교들을 포함해서 기독교 학교들의 정상화를 위한 7가지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한번 좀 소위하는 시간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선택권 운동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운동을 일으키면 좋겠다. 교육청이나 교육부나요, 교장 선생님 말씀을 그렇게 신중하게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목소리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교육감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는 부모들의 목소리입니다. 유권자들. 그러니까 이제는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나의 믿음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게 이제 소위 부모의 학교 선택권 운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사립학교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뭐냐 하면요, 이 부모 학교 선택권. 그래서 이게 보장이 되면은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다양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가 있는 하나의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없거든요. 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지금 상실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학법인의 이익 대변이 아닌 부모와 학생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강조함으로 사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한국 교육의 정상화는 이러한 부모의 교육열을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뜨거운 에너지가 이제 교육열인데 이거를 교육의 다양성과 자주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그 살인 유치원 비리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정치하는 엄마들의 역할이 컸잖아요. 저는 이 정치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이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기독 학부모들이 이렇게 나서면은 얼마든지 기독교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폭넓은 특부모 운동의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교육을 시켜달라. 또 신앙교육을 하는 기독교 학교에 우리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학교 선택권 운동이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 유형의 다양화입니다. 우리가 사립학교를 이 5유형부터 8유형까지가 이제 사립학교에 해당되거든요. 1부터 4까지는 이제 설립을 공적에서 한 이 국공립학교고요. 사립학교는 설립을 사적 부문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설립은 사적인 부분이 하고 재원 부담은 공적인 부분에서 하고 운영도 공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설립은 사적 부문이 했지만은 재원 부담도 사적 부문에서 하고 운영을 그러나 공적 부문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5유형에 해당되는 건 뭐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5유형에 해당됩니다. 설립은 사립이 했지만 국가재정 지원을 받고 거의 국가가 지금 통제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6유형에 해당돼요. 개인이 세웠어요. 또 국가재정 지원받지 않고 등록금으로 운영을 해요. 또 대단 전입금으로 운영을 해요. 근데 국가적인 통제를 받는다면 이건 6유형에 해당되고요. 7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덴마크라든지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이 세웠지만은 정부가 재정은 지원해 주되 자율성을 누리고 사적인 사립학교가 자율성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이게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곳에 종교계 학교들이 이런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이상적인 8유형은 이제 개인이 설립했고 개인이 등록금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마음껏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평등화 체제에서 중공립화된 일반 고등학교가 이제 일반 사립학교죠. 제5 유형에 해당되겠고 자율형 사립학교라도 국가 통제가 되는 것은 6유형, 해외 사례 7유형, 또 민간이 설립하고 재정 부담하면서 자율성을 누리는 학교 8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사립학교들을 인정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지금 다 획일적으로 5유형처럼 이렇게 통제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6유형도 있고 7유형도 있고 지금 8유형이 지금 대안학교가 지금 이렇게 8유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안학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립학교가 좀 더 자율성을 누리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피 및 전학제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평준화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겠는가라고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됐으면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신청할 때 내가 회피하고 싶은 종교를 써가지고
불교 학교를 회피하고 싶은 기독교인이 있다면은 불교 학교에 배정하지 않고 또 기독교 학교를 회피하고 싶다면은 그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배정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계속 뭐 체포를 안 하겠다, 뭐 종교 수업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회피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중간이라도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기독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이 책을 썼어요. 회피 및 전학제도. 그래서 책 제목이 이겁니다. 종교적 갈등이 없는 학교 해가지고 조희연 교육감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희연 교육감이 이거 뭐 괜찮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아직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 내용적으로만 현실적인 방식만 조금 보완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저는 지금 평준화 제도 안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학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지금 너무 사학의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 그러면 비리 이 단어가 떠오르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교육사에 있어서 사학이 끼친 공헌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제가 아는 우리 감리교 기독교 학교 안에서도 미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늘 그냥 사립학교에 대한 뉴스를 보면 너무 비리 문제만 나오는데 어떻게든지 사학의 이미지를 좀 높이자. 그래서 좀 홍보도 하고 이런 거 좋은 사례들은 좀 소개도 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 캐나다 근교에 토론토 근교 해밀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이 카더스 연구소라고 있어요. 영어 이름 치면은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무슨 연구를 하느냐 하면은 기독교 학교나 캐톨릭 학교가 왜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가 높은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연구물을 갖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가 학업 성취도 높고 또 이 성품도 훨씬 더 좋아졌다. 그리고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훨씬 더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그 기독교 학교 좋은 미담들, 좋은 스토리들을 좀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유튜브에도 소개하고 SNS를 통해서 보급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학의 연대예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혹시 여러분들 소식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기독교 사학은 다 같이 그 법인들이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출범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뭐 초교파적으로 모든 학교가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들 학교들도 혹시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다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출범이 돼서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사단법인 총회가 오는 5월 20일 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회관에 그 사무실을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체 기독교 사학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야 대정부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대안학교도 사실 사립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빠른 속도로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43개에서 5년 후에 131개, 2016년에 265개인데 지금은 거의 400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독교 사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명실상부한 기독교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종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이에요. 이 종교계 사립학교의 문제는 단지 종교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 학원 선교는요, 다음 세대 복음화는요,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가정어수로도 연결돼야 되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학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관성이 깨진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종단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교단, 감리교단, 또 우리 장로교단, 또 강교총, NCC 이런 우리 교회 연합기관들 포함해가지고 범종교적으로 연대해서 종교계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단, 교단적 차원에서 이 종교계 학교, 기독교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종교 인구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이 60%가 넘는 비종교인들이 다 지금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종교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가 이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턴가 이렇게 그 사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보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옛날 한누리, 그 한나라당, 이러한 데가 이제 기독교 사학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든지 기독교 학교를 공격하는 그런 정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이 사립학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가치는 어느 이념에 종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학이 발전하고 보다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 측만을 끌어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진보 진영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학의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 교육감이 되든 아니면 어느 정권이 정부를 형성하든 간에 사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고, 사실 이건 다양성, 그러면 진보 개념이거든요. 다양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립학교야말로 다양성이 인정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이런 그 다양한 가치를 지닌, 또 기독교 학교도 색깔이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보수만이 아니라 진보 쪽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가는 말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교육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종교계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대로 종교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한국 교육은 사립학교를 공립화하거나 준공립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립학교들이 보다 더 사립학교로서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사학이 이런 자율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법조계가 협력을 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떤 점에서는 패소를 하는 한이 있어도 좀 이렇게 판례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헌법 소원 같은 것도 하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마치 인정한 것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우리 선조들이 지탱해 왔던 이 기독교 사학 수많은 일꾼을 배출했던 것처럼 향후 기독교 사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인재들이 아름답게 양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우리 감리교 또 우리 장로교 힘을 합쳐서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직접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 이대길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한 6년 정도 이제 교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그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학교의 건화기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건화기념을 구현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요지는 사립학교,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자율성이 필요하다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모든 뜻이 모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 건화기념이 이제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이제 읍소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 종교계 사립학교의 지난 역사였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위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리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좀 둘째치고 순수하게 학교에서 학생들과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혹은 학생들과 자유롭게 종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사실은 건화기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 가치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종교에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런 어떤 자유로운 선택이 기독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힘있게 이끌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이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은 학교가 종교교육을 제한 없이 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들어요. 학교 종교교육을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종교 사학의 자율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건화기념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학생들이 누려야 할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과연 학교 종교교육을 자유롭게 할 그런 자유가 학생들이 누려야 할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부딪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현장에서 고민하시면서 아주 생생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100% 공감하고요. 저도 이 종교계 학교라고 해서 종교 교육의 자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그 회피 및 전학 때도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 갈등이 없는 학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의 종교 교육의 자유도 보장을 해주면서 학생의 종교적인 인권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전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취지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라마다 조금 사립학교 체제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을 예로 든다면은 학생들이 원해서 사립학교를 선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 선발권이 있고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학교가 종교 교육을 시켜도 이미 그 학교가 그런 교육을 하는 걸 알고 그게 좋아서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싫으면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평준화 제도 때문에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더 지금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평준화를 되돌릴 수 있는 때가 있으면은 저는 평준화를 되돌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 여론의 60%가 지금 평준화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준화 폐지를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평준화 체제 안에서는 회피 및 전학제도 같은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충분히 복수 개설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의 채플, 저는 그런 고민은 뭐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점에서는 뭐 우리 이 목사님 생각하고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건학 이념과 이 그 종교 교육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회피 및 전학 제도고요.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유형 8가지 유형 가운데 8유형이라든지 7유형 같은 것도 존립할 수 있는 어떤 이 교육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 회피나 전학제도 저도 이제 그 교수님 그 말씀하실 그 세미나 하실 때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 회피나 전학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 학교가 지향해야 할 어떤 선교 대상으로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때 과연 종교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쓴 자료를 보니까 김현철 박사라고 하는 분이 2015년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학교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신앙이나 기독교 학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지할까 했더니 약 7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물론 지금 교수님께서도 단기적인 방안이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과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까 하는 그런 뭐 의문이 좀 저는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회피 및 전학제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우리 도몽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반대하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학생 모집이 어려운데 이게 그 기독교 학교가 그 회피 대상 학교로 그렇게 전락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그 기독교 학교가 그런 점에서 이제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준화가 아니었다면은 당연히 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또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지금 입시 위주의 교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명문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로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뭔가 그 지금 그래도 대안학교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그래도 성품이라든지 자녀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독교 학교의 그 기독교 교육의 어떤 그 독특성 이런 부분은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관계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은 사립학교에 대한 보면 뭐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게 뭐 종교에 대한 것이 좀 적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학교가 세워진 그 정관이나 설립 정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대들보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한 중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그저 쉽게 그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진면목을 알게 되면 아까 수많은 그 일꾼들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불의에 대한 항거했던 많은 주역들 나타나고 있는데 3.1운동을 비롯해서 그렇게 해서 그 선한 이미지들이나 그 학교에 대한 진면목을 잘 보여준다면 그 학생들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큰 자긍심으로 졸업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뜻을 좀 담아서 지금 기독교 이번에 책자 1차 교목 세미나에 11개의 학교가 지금 참여는 해주셨는데요. 교육 현장에 이러한 좋은 사학에 있어서의 비리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사학에 있어서 좋은 목소리 또 어떤 행태를 잘 하고 있는가를 잘 담아내고 또 알린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뒤에도 그 자료를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이거에 대해서 또 계속 소개해 주시고 안 좋은 이미지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 학교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은가 99%의 좋은 것들을 더 보여줄 수 있고 또 침소봉대에 대한 잘못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또 잘못된 것들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런 현장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공감하고 알리는 것도 우리의 또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이 목사님 감사하면서 함께 박수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